이상의 거울이라고 하는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를 보자마자 눈에 띄는 게 띄어쓰기도 안 되어 있고요. 뭐 거울 속에 있는 나하고 뭐 거울 밖에 있는 나하고 뭐 나도 둘이나 등장을 하고 있고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상은 원래 이상한 시하고 이상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 이상한 시를 우리는 초현실주의 경향의 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상한 소설은 심리주의 소설이기 때문에 이상해 보입니다. 자, 이 작품은 초현실주의 경향의 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용어를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초현실주의가 뭐냐?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영향을 받아 무의식의 세계 내지는 꿈의 세계를 표현하는 걸 지향했던 20세기 문학 예술 사조를 말합니다. 1차 세계대전 뒤에 다다이즘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인간 이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는 거죠. 어떻게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저토록 야만적으로 자신이 만든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서로 죽고 죽이고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가. 이런 회의와 불신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뒤에 인간이 쌓아올린 것들, 이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 문명, 역사, 전통, 관습, 문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부정과 불신, 회의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문학에 반영돼가지고 나타나는 게 다다이즘 같은 것들인데요. 이 다다이즘을 이어받은 게 바로 초현실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성을 믿지 못하니까 비합리적인 것, 무의식의 세계 이런 세계들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방법으로 자동기술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무의식의 세계를 연상작용 따라서 그대로 이미지를 기록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의식적으로 기획하거나 뭐 표현을 수정하고 고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식의 파괴, 문법적 규칙이라든가 하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형식적 질서죠. 그런 것들을 모두 믿지 못하기 때문에 파괴하고 일부러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이런 실험적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 작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했으면 내용으로 가봅시다. 이 작품은 거울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거울 밖의 나와 또 거울 속의 나 두 자아 간의 단절과 소외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거울 밖의 나는 현실 속에 있는 나죠. 따라서 일상적인 자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거울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면적 자아거든요. 나의 내면에 숨어 있는 무의식의 세계고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 자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과 연두색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거울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얼굴을 비춰보는 도구인데 이제 보통 시 속에서는 얼굴을 넘어서 가지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매개체, 성찰의 도구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이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울이라고 하는 거는 자아를 바라보는 어떤 매개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자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니까 자아와 연결시켜주죠. 내면적 자아와. 그러나 거울은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일종의 경계선 같은 역할을 하죠. 단절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과 단절의 이중적 속성, 양면성, 모순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에서는 거울 속 세계를 발견합니다. 현실 속 세계가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데 비해서 너무 조용한 세계가 있어요. 들여다보죠. 두 번째 안으로 가면은 거울 속에 있는 나의 귀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귀라고 하는 게 남의 소리 들어주는 거거든요. 경청을 해야 되는 신체 기관인데 거울 속의 나는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그것을 통해 분열된 또 다른 의사소통 안 되는 또 다른 나를 느끼게 되죠. 세 번째 안으로 가게 되면 이 거울 속 나를 향해 손을 내밉니다. 악수를 하려고 하죠. 악수는 화해의 시도, 화합의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오른손을 내밀었을 때 거울 속에서는 그게 왼손으로 표현이 되죠. 왼손을 내미는 걸로 나타나니까 둘은 악수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 화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번째 안으로 가게 되면 거울이 중간에 장벽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울 속에 나를 만질 수 없다. 거울을 단절의 기능으로 파악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러나 거울이 있기 때문에 거울 덕분에 나를 보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매개물로 파악을 하죠. 이중적 속성이 있다는 걸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으로 가면은 이제 거울을 아예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지만 거울 속에 늘 거울 내가 있다
라고 나를 또 하나의 나를 의식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거울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나가 내가 모르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울을 보지 않는데도 거울 속에 내가 보인다. 논리적으로 모순된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역설적인 표현이 되겠고요. 다음 년에 가서 그 거울 속의 나라고 하는 게 자신과 반대, 즉 이질적인 존재지만 또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모순된 역설적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연은 자아 분열이 심화되는 과정이고 두 자아의 이런 그 분열에 대해서 화자가 극도로 이제 의식을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심하고 진찰하는 게 통제하고 이해하고 싶다는 뜻인데 그게 안 되니까 매우 안타깝다는 걸 섭섭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두 자아 간의 어떤 통합, 합일을 소망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도대체 자아가 두 개로 나타난다는 게 뭔 소리냐. 이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복잡한 심리를 가지고 있고 불안한 자아 분열로 인해서 고통받는 현대인의 불안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작품이고요. 작품에서는 역설적 표현이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자아의 어떤 모순과 단절을 드러내는데 그 다음에 거울을 통해 화자는 독백조로 성찰을 하고 있고 일상적 소재인 거울을 활용해서 자신의 내면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대칭 구조라고 하는 건데 거울을 중심으로 현실과 거울 속 세계가 대칭을 이루고 또 현실의 나와 거울 속 나가 대칭을 이루고 거울 자체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가 또 대칭을 이루고 있고 또 시의 전체 구조를 보면은 1연에서 3연까지는 거울 속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세 개의 연은 거울 밖의 나를 중심으로 즉 화자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고 이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런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이상의 거울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